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0월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주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스터디 모임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열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거기서 제가 매달 한 번씩 향후의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제가 울지 말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날 분위기 아주 살벌했죠. 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난 상태에서 토요일 아침에 그날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항상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그 전날 박살난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주로 금요일 날 이제 장들이 많이 하락하는데 어제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울지 말아요. 이렇게 정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럼 시장을 세울 만한 이 아사리장, 이 하락장을 세울 만한 브레이크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제가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던진 저의 질문 퀘스천이죠. 그래서 첫 번째 브레이크는 10월 13일 정도 발표될 CPI 지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YOY로 지금 8.6까지 내려왔나요? 네, 8.6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7자가 보이느냐 마느냐, 7%, 7.9, 뭐 7.9, 이 7자가 보이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9.1에서부터 하락해서 시작해서 8.6까지 하락했는데 이 7자가 보이느냐 마느냐, 이 8.4까지 내려왔나요? 네. 7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CPI 10월에 발표될 미국 9월 CPI 지수가 7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 한 번 긴축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브레이크는 CPI 지수이다. 여기서 멈춰서 브레이크를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2주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10월 초까지. 이 기간은 정말 소위 표현해서 난장판이 될 것이다. 많은 변동성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두 번째는 12월 초에 발표될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부터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이런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10월 7일, 뭐 6일, 7일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또한 이 실적이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으면 시장은 오히려 크게 한 번 더 박살날 가능성 이 두 가지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CPI는 7자가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약간 부정적이었고 3분기 실적도 부정적일 것이다. 두 개의 브레이크가 전부 다 잡히지 않을 확률 그래서 언덕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을 때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공포감은 대단하죠. 운전해 본 사람들은 겨울에 빙판에서 내려가는 그런 기분 이 두 가지의 기본 가정을 깔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실적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10월 7일 정도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2분기에는 매출에 142조, 3분기에는 122조로 줄어들죠. 그 영업이익도 네, 이게 매출액은 75조에서 76조로 살짝 늘고 영업이익이 14.2조에서 12.2조, 12조 초반 정도 운 좋으면 이 정도 형성될 것 같고 문제는 4분기에 가이던스를 주는데 10조가 깨지고 8조가 될 확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두 자릿수에서 영업이익이 4분기에 한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이 가이던스. 이제 7일 날 발표는 가이던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7월 20 며칠경에 가이던스 이야기를 해주면서 IR이 이제 Q&A를 받는데 이 공포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22년에 세일즈에서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YOY로 21%나 증가했는데 지금은 3분기는 증가하지 않고 4분기는 나락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공포스럽습니다. OP 마진도 2분기에는 19%고 전체가 19%였는데 지금 16%, 4분기에는 11%,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자릿수로 OP 마진이 떨어질 그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우리를 공포감에 넣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는 시장에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의도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이 첫째 이렇게 소비가 줄지 않고 강한 이유가 뭔가? 이게 언제 정도 망가뜨려질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이 경제를 망가뜨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끌고 내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망가뜨리는 정도까지를 용인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또 서게 되는 거죠. 먼저 9.1에서 8% 중반까지 이제 CPI가 내려왔는데 7%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강제로 경제를 망가뜨려야 된다. 그렇죠? 현재 실업률이 3.7%인데 4.2%까지 점도표 찍을 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에 파월 FOMC 발표에서 내년에 실업률이 4.2%일 것이다. 그럼 3.7에서 4.2%면 지금 600만 명이 실업자 수인데 4.7로 하면 750만 명으로 늘었는데 150만 명이 더 늘었을 때 미국 경제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하나. 두 번째, CPI가 증가하면서 기업이 여기에 가격을 전가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데 이 CPI가 하락을 한다고 트렌드에 들어서면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이나 이 한계에도 부닥칠 거라는 거죠. 따라서 기업 실적이 박살날 확률, 이 가능성. 다음에 그렇다면 현재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 소비, 또 이 소비자들의 임금의 그 강도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소비자들의 수급을 강하게 버텨줄 수 있는 것을 보면 그 개별 자산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 과거 10년 동안에 50조의 개별 자산이 증가했는데 코비드 2년 동안에 40조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국가의 재난지원금이 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과거 10년에 했던 일을 2년 만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아있는 나름대로의 여유, 비트코인의 수익, 이게 다 토해냈을 확률,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다 토해냈을 확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강하게 오르면서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언제까지 버텨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향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그런 투자 키포인트인데 생각보다는 오래 못 버틸 것이다. 이제 레이오프가 막 시작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에 내년 초부터는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레이오프, 드디어 감원을 실시할 가능성. 한번 감원이 일어나면 아주 강하고 전 업종에 걸쳐서 감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 임금으로 버텼던 이 강한 미국의 소비가 쉽게 무너질 것이다. 올라갈 때도 쉽지만 내려갈 때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가속도, 경제는 세우고 싶을 때 세울 수 없는 그 브레이크의 가속도가 제일 무섭다니요. 올라갈 때도 버블이 여기서 버블을 꺼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속이 보통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세울 수 있다? 실업률을 4.2에 세울 수 있다? 불가능.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실업률은 4.2가 아니라 5%까지 빠질 그 가속도. 경제는 절대로 세우고 싶을 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려움.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미국이 금과 억저처럼 믿고 있는 이러한 강한 펀드멘탈이 무너질 것이다. 실업률은 곧 내년부터 증가할 것이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이자 비용이라도 이런 것들이 소비 감축을 일으킬 것이다. 렌트비가 상승할 것이며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소비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모기지 금리에서 고정금리가 80%인데 이게 고정금리가 80%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2%, 3%의 낮은 고정금리로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이 부분도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오토론 같은 것들 많이 빌렸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이 분야에서도 개인 가계 소득을 깎아먹을 것이다. 다음 스튜던트 론이 너무 높아가지고 스튜던트 론을 해소를 한번 해줬죠. 이 젊은 이들에게 이것도 다시 바닥을 치고 증가한다 하면 이렇게 미국 경제를 지켰던 그 주머니 속의 이 파워가 확실히 생각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줄어들 가능성. 이 가능성들로 미국 경제에는 침체가 생각보다 심하게 올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만큼 경기 침체가 더 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그 초기 단계가 가장 강하고 파워 있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그 과정 속의 끝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뇌피셜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긍정적 요인은 뭐가 있느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첫 번째 긍정적인 요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미국은 통화정책만 썼다. FRB가 통화정책만을 쓰고 FRB가 시장을 리더해서 균형추가 FRB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이 FRB가 할 수 있는 일도 이제 4%가 기준금리가 넘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수 한두 번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공이 미국 정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 정부가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CPI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CPI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풀면 CPI를 더욱 자극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가계 소득이라든지 가계 경제나 기업 경제가 생각보다도 영업이익이라든지 기존에 풀었던 돈들을 힘으로 인플레이션은 있지만은 소득이라든지 레이오프가 많이 일어나자면서 나름대로 강하게 버텼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발생하죠. 미국 정부가 CPI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시장의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이다. 이것도 문제인데 3%이냐 5%냐 저는 5%가 이하로 꺾이면 미국 정부가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를 강하게 할 건데 먼저 인프라 2022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죠. 이것은 이제 현재 돈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돈을 집행할 시기를 이제 저울질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돈을 풀면서 미래 4차 산업 쪽으로 돈을 풀어가면서 경기를 끌고 갈 확률.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로 나섰을 있는 확률, 또 새로운 창의적 산업을 만들어갈 확률.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만 잡힌다면, CPI만 잡힌다면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의 그 가능성 수준을 어느 정도 이 정부가 손을 벌고 발벗고 나선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가서 죄송합니다. 이제 바이든을 만나니 만약 48조를 만나니 모든 건데 먼저 이제 바이든은 두 가지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법안에서 예의를 둔다면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선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스크래치 내는 것을 원치 않다. 두 번째, 이 법안이 결국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 등을 살리기 위한 건데 여기 회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겠습니까? 현차라든지 외국 차들에 대해서 로비 활동을 강하게 한다. 이 부분으로 쉽게 이 그 보조금 주는 그런 확대 전략 이런 것들이 한국 자동차에게 수혜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미국 기업이 지금 한국의 치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서 프렌들리 쇼링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일단 기술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다음에는 얼굴을 바꿀 것이다. 결국 자기 스스로 하는 리쇼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두운 면들이 깔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 정부 자체적으로는 FRB에서 CPI만 잡아준다면 자기들이 경기 침체를 방어할 무기는 나름대로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어디 좀 했던 거죠.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싸움이 금리 싸움으로 시장이 변질이 되고 있다. 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저금리에 눌려 있다가 좀 오르더라도 3%대 있는데 이제 2년짜리가 4%를 치고 올라오면서 5%까지 올라오는 상황. 이 모든 것은 긴축이 페드의 기준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75 자이언트 스텝을 3번씩 할 정도로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의 기업의 퍼는 배당 성향을 보면 배당을 R-지원한다. 이것은 금리이고 G는 성장률이죠. 연구 성장률인데 과거에 이 R과 G가 굉장히 낮게 유지됐기 때문에 퍼가 높았죠. 그러면서 고밸류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이 분모가 상승하면서 퍼가 낮아지는 고밸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 R에 민감한 성장주들 반도체라든지 이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이런 공식을 통해서 심각하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 R의 속성에서 이 R은 특히 이제 기준금리, 패드의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그 기준금리 2년짜리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 패드의 기준금리가 시장 기준금리를 넘어서거나 비슷하게 할 정도로 올라왔을 때에 이 R이 갖는 그 자원 배분의 기능은 생각보다 강하다. 금리는 자산과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즉 패드의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는 패드의 기준금리가 시장 유통금리와를 넘어서거나 비슷할 때부터 시장은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고 위험자산을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돌 가능성. 그렇죠? 위험자산은 당연히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갈 가능성, 세이프티한 자산으로 이 가능성. 그래서 이 R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을 작동한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원과 자산을 움직이는 배분하는 기능이 크게 작동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다. 이때 가장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가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그 여러 3대 지수의 주가 지수 움직임을 보면 다우는 1.62%, 나스닥 1.8%, S&P가 1.72% 아주 박살이 났죠. 그전에는 거의 3% 가까이 빠진 것들이 막판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이 바닥을 찾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났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이제 예상치 않는 영국 리스크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영국의 나비 효과를 맞닥뜨리게 됐는데, 리지 트러스라는 영국의 여자 총리가 새로 임명이 되면서 시장과 반대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거죠. 감세 카드.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연료 비용들을 깎아준다면 무엇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메워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 나라 재정이 적자에 이르렀을 때 통화는 당연히 약세로 가는 그러한 상황. 금리는 상승하고 통화는 약세로 가는 이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죠. 영국이 갖는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 크지 않지만, 하지만 작지도 않다. 중상급의 태풍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무서운 해오리바람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영국 재무장관은 높은 세율은 근로의욕을 줄이고 투자 억제와 기업 활동 저해를 일으킨다면서 세금 감면 및 투자 지원 대책을 23일에 발표했다. 이 대책은 법인세율을 25% 올리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19%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려는 것을 19%로 낮게 유지한다.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 연소득이 15만 파운드 2억 3,500만에서 고소득자에게 물리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5% 깎아줬다.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거죠. 여기에 맞게 영국의 2년짜리 금리가 상승하고 영국 길트 채권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폭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뒤따라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또 새로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나스닥 종합지수 이제 10,000포인트가 깨질까 말까 하는 이제 도전에 직면했다. 과거 한두 달 전에 어느 애널리스트가 나스닥 10,000포인트가 깨질 것이다 했을 때 우리 다 코웃음을 쳤죠. 그때 15,000, 14,000인데 10,000포인트 깨지면 글로벌 시장은 전부 박살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10,000포인트가 깨지는 것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걸릴 것인가? 8,000에서 걸릴 것인가? 9,000에서 걸릴 것인가? 이 싸움으로 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는 미국 2년짜리 국채가 4.2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네. 우리 이제 올 12월만 해도 거의 뭐 0%에 붙어 있던 국채 2년짜리가 4.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2년짜리 국채도 3.945, 일시적으로 4%까지도 올라왔다는 거죠. 3.945까지 올라온 2년짜리 수익률이, 얘도 거의 1%대 초반에 있던 금리가
4%대까지 올라오는 무서운 금리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영국이 이러한 나비 효과의 신호탄을 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을 못 견디고 쓰러질 나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다면 충격은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쉽게 늪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1번이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10년 국채가 4.3까지 올라왔다. 거의 뭐 0.5 수준에 있던 게 4.3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탈리아 모습. 유럽에서 뭔가 펑크가 난다면 이탈리아에서 펑크가 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불안한 금요일 시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도 1파운드에 1.37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1.085달러까지 왔다는 거죠. 그만큼 달러가 강세, 파운드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영향받은 국가에서 강한 파운드를 가지고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술이라든지 지식산업을 수출하고 반대로 이제 기본 생필품 이런 것들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거죠. 수입에 의존하려면 자국 통화가 강해야 되는데 이게 풀어지면서 약해졌을 때 오는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큰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식 측면에서는 지난 토요일 날 테슬라가 4.59%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염려 부분을 키웠습니다. 275달러 마감을 했죠. 유리창문이 닫히지 않는다. 유리창문에서 손상, 선입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런 리스크가 있다. 리콜을 했는데 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강하게 버텼던 테슬라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 피할 곳이 없다. 이 부분이 더 심리적인 공포감을 주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0.36% 하락하면 125달러. 그나마 살짝 버티고 있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튜브 친구들 제가 금요일 아침에 시장이 higher for longer 아니라 front end loading이다. 금리를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시장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을 꺾여 놓은 다음에 일을 시작한다. 그렇죠. 지금 이 정도 구분원서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50, 100, 이미 이제 이번 달에 100, 다음 달 75bp, 50bp, 120bp에 또 나머지 50bp에서 4.5 정도를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평한 평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이제 주식을 사라는 게 뭐 이제 닥터 둠 아저씨의 이야기인데 과연 이 평온한 평평함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CPI가 잡히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네 이제 금리를 서서히 내려도 되겠네 이 과정에 오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가능성 그렇죠? 네. 6개월간은 가능성. 이 6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은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고 시장에서 털털털 털리고 우리들은 충격 속에서 뭔가를 다 쓴물 단물 다 토해낼 그 가능성. 그래서 프론트엔드 로딩 전략이 더 빨리 이제 한 칼에 죽이는 거죠. 뭐 고기도 그렇고 조금씩 뭐 꼬리자루 이런 게 아니라 한 칼에 죽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심리를 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미국 패드는 한 칼에 그냥 올리고 이게 그 다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쓰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시장에 섞여 있습니다. 오나가나 이 모든 게 다 시장이 다 부정적이다. 그리고 9분응선을 정말 지났는지 이제 한 60, 뭐 5분응선인지 아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9분응선, 8분응선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향후에 남을 22분응선이 에서 시장이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은 항상 관성의 끝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더 부정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그 두려움, 공포가 더 무서운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거품은 스스로 꺼지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따른다. 고통은 스스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이나 외부에서 뭔가를 소화기를 써서 거품을 꺼야 되겠죠. 불을 꺼야 되겠죠. 스스로 불은 꺼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꺼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쏠려 들어간다. 이게 이제 페인, 고통과 연결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미국 이제 페드가
이제 회의를 한 후에 점도표를 찍었는데 점도표 모양이 재밌게 나왔어. 이게 2021, 2년 올해 이게 23년 내년 거죠. 점도표가 전부 100bp 위에서 이렇게 나열되는데 나름대로 가지런히 대충 생각이 비슷하게 찡겼어요. 24년에는 이렇게 흐트러져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패드의 점도표를 본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다. 첫째는 패드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게 지금보다도 레벨업에 동의를 했구나. 두 번째, 과거 작년만 해도 패드 점도표는 많아봐야 3%에 찍혔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4.5까지 올라가고 5%까지 올라가더라. 그렇다면 이 점도표가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가지런해지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질 확률, 아래로 찍혀서 내려올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패드의 점도표를 너무 맹신을 하지 마라. 패드의 점도표가 머리에 확 박히는 순간 그 창의적인 생각, 탄력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생각이 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믿지는 마라. 참고만 해라. 이제 또 다른 퀘스천. 그러면 패드가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면 이 금리는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2년짜리가 4.2까지 올라가는 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그 속사를 보면 외국인들이 미국의 채권 해외에서 30.5% 정도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들이 채권을 팔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이런 식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이들의 속사를 한번 봤더니 이들이 모두 채권, 미 국채를 팔고 있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수급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 국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금리가 더 향후에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시장에서 꾸준히 팔고 있다는 수급이 무너졌다는 거죠. 최근에 입찰료를 보면 경쟁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그러한 건데 대표적인 게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 상환을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만기를 상하연해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중국이 대표적인 그런 전략을 쓰는 것. 즉 수급으로 봐도 미국 국채 금리를 쉽게 빠르게 안정을 시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가계들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 일단 뭐 죽는 거죠. 특히 금리가 낮아야 돈이 벤처 캐피탈로 돌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제약, 바이오, IT 4차 산업에 돈이 돌면서 활력소가 되는데 그게 다 죽어버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더 무서운 그러한 구조적 문제, 구조적 침체로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까지 이제 그나마 글로벌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의 가계의 소비가 줄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이 조금씩은 지속되고 미국의 기업들이 CPI에 올린 만큼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반드시 기업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더라. 그쵸? 네. 여기가 10year 이거 미국의 기업의 금리인데 금리가 축이 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하락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미국의 기업 이익은 반비례더라.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이 이 금리와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한다면 금리 올라가고 이익도 내려가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30년 모기금리도 이제 6.2까지 올라가면서 가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더 줄여가는 그러한 모습도 부정적이다. 근데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이 이런 이야기 이사님을 하셨죠. 패드와 피벗, 즉 패드가 다시 금리를 내리는 피벗이 되려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후에 멈추고 행보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평원을 만들지 않으면은 피벗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은 쭉 올려가는 9분 응선이고 10분 응선까지 다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짱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경기와 시장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향후에 금리를 내릴 것인지 이 짱 보는 장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올린 후에 바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짱 보면서 옆으로 길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리가 장단기 역전이 되어 있는 거죠. 역전이 피크가 칠 때가 가장 또 장단기가 일어났을 때가 항상 주가가 꼭대기더라. 예, 그때가 주가가 꼭대기고 그 다음에 하락하더라. 그 이야기를 또 강영현 부장이 하시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실업률이 피크 칠 때 사야 한다. 그때가 바닥이더라. 그 말씀도 있었죠.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담론은 이제 미국이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와 미국의 이제 경기 상황이 강해서 환자의 체력이 지금 강할 때 빨리 수술을 하고 독한 약을 먹이자는데 이 소비가 얼마나 시장에서 오래 버텨줄 수 있을까? 그 속살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 질문 정말 강한 것인가? 이 질문이 영원히 향후에 큰 질문의 핵심 키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정말 미국 소비는 강한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무너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미국이 그동안 리만 브러더스가 터지고 소비에 있어서 가계가 디레버리징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부채를 많이 줄이면서 나름대로 튼튼하게 가계 퀄리티를 유지해 왔다. 그렇죠? 이게 가계 부채 좋아하니까 가계 부채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정부 부채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오는 모습. 이게 가계 부채죠. 네, 가계 부채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제 기업 부채인데 가계 부채가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이 되면서 디레버링이 이루어졌다. 모기지로는 전체 가계부채의 7% 정도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과거 74%까지 유지했던 게 살짝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과거 어려운 상황까지는 아니다. 2007년 리만 브러스 터질 정도는 아니다. 오토론 가계부채 약 9%인데 오토론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 오토론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줬다는 거죠. 네. 코비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차를 많이 샀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학자금 대출은 가계부채 10%인데 학자금 대출을 좀 꺾어줬어요. 아주 피크를 치고 문제들이 크니까 정부가 나서 학자금 감면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로는 아직까지 금리가 올라갔지만은 2007년 리만 브러스 최고 위험 때보다 여전히 낮고 오토로는 여전히 나름대로 더 늘지는 않지만 피크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학자금 대출은 그나마 꺾였고 미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10년 동안 디레버리징을 해오면서 퀄리티가 개선이 됐다. 이게 미국의 소비라든지 미국의 가계의 씀씀이가 쉽게 무너지지 않은 그러한 좋은 튼튼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모기지로는 미국 GDP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오토로는 미국 GDP의 6%, 학자금 대출은 미국 GDP의 7%.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기지론이 향후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썼죠. 네, 이렇게 해서 학자금 대출 일반층 탕감, 저소득 탕감에서 미탕감 부분을 확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네, 이만큼 탕감을 해줬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미국 가계 부채 규모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네. 젊은 애들이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한 30년 떠안으면서 아빠가 돼서 40대, 50대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감축을 해줬다면 나름대로 미국 가계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산층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름대로 독한 약을 먹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논리의 출발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먼트가 되는 거죠. 또한 가계 이자 부담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가계 부채 연체율은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에 있다. 미국 가계 부분별 심각한 연체율은 뭐 모기지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리버리징이 다 조정이 됐죠. 이게 이제 신용카드죠. 네, 이게 학자금, 이게 오토런 모두 방향이 꺾여 있는 나름대로 건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모기지론의 속사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고신용 돈을 빌려간 사람이 65%로 나름대로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신용 고객이 많은 게 모기지론하고 오토론에서 가장 저신용 고객들이 자동차를 빌리면서 사면서 저신용자들이 주로 자동차 오토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터진다면 오토론에서 먼저 터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이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금리 상승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된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메인 팩터가 금리 상승에 있다. 미국의 저축률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 이자 부담소 확대는 소비 둔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던 좋은 튼튼한 미국의 그러한 소비자들의 미국 국민들의 그 파워가 조금씩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면서 그들을 희석시키고 갉아먹을 것이다.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IT 분야이라는 거죠. 네, IT 분야. 미국 전자제품 소비가 이렇게 둔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보 부분의 구인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미국 구인율 중에서 이 정보 분야, IT 쪽의 구인 분야가 제일 낮다는 것은 이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테크 업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검은 구름이 머리 위에서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역 분야와 레저 분야에서도 구인 감소권이 컸다. 그만큼 리오픈이 됐는데 생각만큼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을 쓰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리오픈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확 피어나다가 이젠 서서히 감소하는 측면에 들어가 있다. 초반기는 확 오르죠. 그 다음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측면. 이 부분도 리스크 요인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수에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중산층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미국의 튼튼한 경제의 핵심이 되는 가계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 타격이 가장 컸던 게 실리콘밸리라는 거죠. 네, 성장주가 핵심 실리콘밸리.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가 가장 타격이 미국 전체 가계에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여준 숫자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더 크게 그동안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영국발 달러화에 대해서 파운드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영국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킹달러가 더 강해지고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가 더 절하되는 그러한 모습. 두 번째로는 금리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리는 자원과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 가계를 망가뜨리고 소득을 망가뜨리고 다음에 이자 부담을 강화시키고 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이 발동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더욱더 주식시장을 침체로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하게 생각했던 미국 기업도 막상 까봤더니 이제는 그 안정성이 희석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염려 부분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주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사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가? 살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가?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